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서양의 역사와 또 서양에서 유입되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서양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로 출제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영국의 복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역사회 복지론을 보면은 전 여기다 아예 제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지역사회 복지론이 곧잘 한 문제씩 나옵니다만 거기까지를 해서 여러분의 학습 범위를 이게 확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버려버리시고 해서 아예 교재에서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를 강의하면서 저는 여기에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서 정책론과 실천론과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믹스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사에서 지역사회복지의 기원, 그 큰 틀을 가지고 보자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의 기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은 최소한 4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문제 중에 4문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역이어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쓰고 실천론에서 쓰고 그리고 정책론에서 당연히 쓰고.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런던에서 시작된 걸로서 상류층 자본과 주로 중류층으로 구성된 우회 방문원의 활동으로 활성화된 것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1884년 이것도 역시 런던에서 시작이 되죠. 런던 토인비홀을 시작점으로 해서 2년 후에는 대서양을 거쳐서 1886년 뉴욕 글린길드, 그리고 3년 후에는 1889년 애덤스회에서 시카고의 헐하우스 등이 만들어짐으로써 있는데, 여기는 중류층 지식인들과 중류층 지식인들과 지역 빈민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자본가.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자선조직협회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둔 사회 통제적 관점에서, 말은 부드럽게, 말은 도덕적 가만 뒤에 쓰겠습니다만 그렇겠지만 사회 통제적 관점에서 이끌어가던 활동인데, 이건 도덕적 가마를 통한 개개인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 자선조직협회였어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로 본다면 급진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회개혁을 추구하자고 했던, 사회통제보다는 사회개혁을 추구하고자 했던 운동으로, 여기는 도덕적 가마보다는 집단활동이나 또는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의식개혁을 도모했던 것이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결국에 잘 살고 못 살고 굶고 안 굶고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데 비해서 이 인보관 운동은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인보관 운동이 되겠어요. 문제가 나올 때가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던 인보관 운동이 나오던 간에 무조건 이것은 양자 비교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선조직협회는
획일적 가치관을 말하자면 획일적인 삶의 방식이지요.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방식이었어. 말로는 도덕적 감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사는 방식을 빈민들에게 강요하되 따라오면 가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인생을 포기한 놈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제거해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인보관 운동은 다양한 가치관, 말하자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보더라도 중류층 지식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빈곤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농촌 다르고 어촌 다르고 산촌 다른데 똑같은 획일적 삶의 방식을 제시하기라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서비스 조정에 초점을 둔 데 비해서 무절제하고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손만 벌리면 빵을 던져주는 이런 비체계적인 자선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자선활동의 조직화, 효율화, 또 과학화를 도모하자는 거예요. 과학화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화란 것은 빵을 주더라도 무조건 배고프다 해도 빵을 줄 것이 아니라 빵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느 누가 봐도 맞네. 도와줄 만한 사람 도와주네. 도와줄 만한 것 도와주네. 도와줄 만큼 도와주네. 이런 소리는 듣게 해줘야 되겠다. 중구난방으로 퍼주는 중복 구제 방지하고 그로 인한 쓸데없는 재원 낭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소위 조직화, 효율화, 체계화, 과학화를 도모했던 것이 자선조직협회였어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 서비스 조정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역 빈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걸로써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초점을 둠으로써 소위 의식개혁과 위에도 적었으면 의식개혁과 더불어서 사말을 표현해가는 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들어가 살면서 레지던스 또 같이 문제점을 찾고 리서치 같이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같이 이 지역사회를 고쳐나가는 그래서 같이 살면서 거주, 같이 찾아내고 조사 그리고 사회개혁까지 이끌어가자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인보관 운동이었어요. 그 외에도 뭐 쓰고자 하는 말들이 많지만 지면상 이 정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선조직협회 산업화로 인한 양자 모두 산업화로 인한 문제, 산업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가지고 지금 등장하는 거죠. 이 양자는 모두 결국에 오늘날로 본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타동이란 단어를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실천론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현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왜냐하면 위에 방문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집을 직접 개별 방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적격 여부 심사하고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적격 여부 심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클라이언트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고 하고 사회사업의 현대화 다시 말해서 중구난방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를 측정하고 그리고 수요가 측정됐다면 얼만큼 필요한지 부족분 측정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책론을 배우게 되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도와주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사업의 현대화, 사회사업의 조직화, 사회사업의 효율화, 사회사업의 전문화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 자선조직화폐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과학화란 용어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류층,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생들이 마치 우리가 70년대에 현재 세종시 의원인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철 전에 철도공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 재정그 의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구로공단에 공원으로 위장 취업해서 거기에서 같이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집단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야학과 같은 소위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준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군부 정권에서는 급진주의, 친북, 종북 이런 단어들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썼던지 간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타도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인보관 운동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나 집단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 또는 집단 구성원, 지역 주민 전체의 의식 개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 개혁까지 도모했다. 바로 집단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집단 사회 사업의 기원이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개혁, 사회개선, 사회개량 개혁까지도 나가자 해서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또 다른 기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 사회복지관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자 여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교재 보십니다. 자선조직협회 비조직적인 자선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 간 협력 결여로 중복구제 발생, 재원 낭비 난무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손 벌린다고 빵을 안 주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방문원이 직접 개별 방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그때 밝혀진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화했다. 다음에 빈민에 대한 특권 상류층의 도덕적 정당화 차원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개인적 도덕적 빈곤가의 입장에서 빈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덕적 감화를 강조했다. 언뜻 보면 도덕적 감화를 강조했다 해서 상당히 따뜻한 말 같지만 사실은 상류층이나 중류층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주입하고 세뇌하는 방식이어서 그 방식을 따라온다고 노력을 하면 가치로운 자 해서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했지만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치롭지 못한 자라고 칭함으로써 자선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용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 말은 획일적 가치관의 주입이나 세뇌 또 그러면 사회 통제적 관점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그 이론적 근거를 사회 진화론에서 찾는다는 것을 같이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회 방문원은 개별 가구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서 자선의 과학화를 도모했다.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도와줬다. 과학화가 나와 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선단체에 등록시켜 중복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자,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이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선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빈민 지구를 실제로 조사하고 그들을 조력해주고자 하는 사회개혁 운동이었다. 중류층 지식인들이 빈민지구에 이주하여 자선활동을 했다. 1884년 토인비호를 시작점으로 한다라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 빈곤가의 입장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빈곤가의 입장에서 빈곤을 자본주의 제도 모순에 따른 사회 문제로 보고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 개혁을 강조했다. 자, 여기 쓰지 않았지만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 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국가 개입에 그러기 위해서 국가 개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하다. 끝에 줄에 나와 있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호의 형성 및 발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호의 형성 및 발전.
지역사회 보호의 형성 및 발전을 보시면 지역사회 보호의 형성 및 발전을 이렇게 보시면 4개의 보고서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암기를 하겠습니다. 1968년 시범 보고서, 또 하나는 1971년 그 밑에 나와 있죠. 하바트 보고서. 세부 내용으로는 한이었겠지만, 그리고 1982년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고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 자,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먼저 한번 숙지를 해놓고 시범 약 20년 걸렸죠. 1968년에서 1988년까지. 그래서 여기 시범 보고서. 지역사회 보호로의 실질적 전환. 지역사회 보호로의 실질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실질적 지역사회 보호로의 실질적 전환의 계기를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전환의 계기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지방 이전이죠.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권한과 재정에 관한 지방 이전을 요구했던 거였어요. 자, 교재를 보세요. 자, 문장은 길게 되어 있지만 1968년 시범보고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보호로의 실질적 전환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어떤 점에서 지역사회 보호로의 실질적 전환의 계기라고 하냐면, 거기 보시면 시범보고서는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에 서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 시범보고다. 그래, 시범보고서이다. 그런 점에서 시범보고서를 지역사회 보호로의 실질적 전환의 계기였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준비하시고, 또 가족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부서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는 것도 하나의 부가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고, 어쨌든 1번, 2번 시범보고서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1971년에 있었던 하바트 보고서가 있는데,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하바트 보고서에는 중요한 것이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식시키고 강조했다. 공식적 서비스만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부문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각지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서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도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서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던 것이 바로 하바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에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의존 인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법정 서비스, 민간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공식 수발자에 의한 서비스의 역할도 강조됐다. 그래서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하바트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바클레이 보고서가 있는데, 바클레이 보고서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서비스 조직 간의 비공식 서비스 조직 간의 연계를 강조했던 것이 1982년에 바로 이 바클레이 보고서예요. 자,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에는 복지국가의 위기여서 국가 개입의 비중을 줄여나가자는 민영화란 이름으로 비공식적 영역으로서의 역할 이전이 강조되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관점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 부문이 이끌어가는 공식적 서비스 제공과 민간 부문이 이끌어가는 민영화의 이점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부문의 비공식적 서비스의 제공이 단절로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 개별화로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 서비스 제공기관과 비공식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성을 통해서 보다 높은 효율성을 이끌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1982년에 있던 바클레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에 보시면 바클레이 보고서는 사회적 보호는, 말하자면 지역사회 복지는 비공식 관계망의 지역사회의 주민들에 의해 제공된다고 보면서 거기 2번에 비공식 조직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적 서비스가 고립적이지 않고 비공식 서비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할 것을 주장했다.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기관이나 조직 간의 파트너십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클레이 보고서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1988년에 있던 그리피스 보고서는 시범 보고서의 재확인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까 시범 보고서가 뭘 주장했다? 시범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 보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에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시범 보고서는 지역사회 보호의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20년이 지나도록 안 된 거였어요. 거기에 규제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1번에 지역사회 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처음 제안한 것이 어디야? 바로 시범 보고서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20년 후에 제안한 것이 그리피스 보고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도 있는데 2번만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인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가 아닌 계획자, 조정자,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세부 내용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시범 보고서의 제청으로서 1번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직접적 주민들과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보고 하라는 건 아니다. 지역복지 실천에 관한 또는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계획자, 조정자, 필요한 서비스의 구매자 이런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그리피스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또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첨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침 한번 나와서 지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역사회복지가 현실화되는 것은 사실은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 1929년 세계대 공황이 터지고 나니까 그로부터 1년 후가 30년대 아닙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실업 대집단이 이게 등장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아무리 연방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이 예비 실업자가 아니라 이미 발생해버린 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많은 국가 개입에 의한 영세 취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그만 카운티와 같은 소도시와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의 발표는 들었지만 연방정부의 혜택이 거치고 거쳐서 마지막 조그마한 소도시까지 도착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들이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가 활성화되는데 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 그때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는 첫 번째 사회진화론. 그야말로 세상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적자생존론에 기각한 사회진화론 그리고 급진주의에서 소유된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직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 지역 빈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된다는 급진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그리고 20세기를 전후해서 존 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라그마티즘, 체계화된 프라그마티즘 그리고 자유주의 바로 이러한 4개의 이념이 20세기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복지가 제자리를 잡게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4대 이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진화론, 급진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이렇게 4개의 이념을 단답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는 이런 정도에서 연표까지 하면서 미국의 복지사를 연표까지 해서 암기할 건 아니고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전농업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전농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협동이란 단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동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런 그 자치조직을 보면 거기는 두레라든지 품앗이라든지 또는 개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면 중요 표시할 향약이 있죠. 향약.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약을 뭐 한국사 얻듯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향약은 16세기 중종년간이 됩니다. 16세기 정암 조광조 선생이 중국 제도를 들여온 거예요. 중국에는 송나라에 있어서 여시향약이란 향촌 자치규약이 있습니다. 향촌 자치규약 한번 적어보시군요. 기묘사화로 1519년 기묘사화로 정암 조광조가 사형을 당하면서 중단됩니다. 자, 이것을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는 36살, 37살 차이가 나시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정치적 색깔에서는 조광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지워져야 하지만 그러나 좋은 뜻은 살리자 해서 퇴계 이황과 이에 의해서 토차가 되는 거죠. 조선 실정에 맞게 조선 실정에 맞게 토착화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 선생의 지금 안동의 예안향약이라든지 율곡 이이에 처가가 있었던 황해도 해주향약 또는 뭐 청주에 있는 서원향약 이런 것 등이 16세기 중엽에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에 의해서 태계화된 겁니다. 어쨌든 이 향약은 향촌 공조직이 그런 것이 아니라 향촌 자치규약입니다. 향촌 자치규약이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지역마다 많은 규정이 있지만 그중에 공통된 규정으로 활용되는 것이 덕업상권, 또 예속, 상교, 그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서로 고친다. 과실, 상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환난, 상율.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전국적인 공통된 규정으로 의미가 있고 그중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환난, 상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치규약입니다. 공부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들어갔던 향촌 자치규약이다. 그리고 사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책론에서 이렇게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는 구빈의 제도가 환곡과 사창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체를 보면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구빈으로 거기에는 아래 나와 있는 의창과 고려시대부터 천년을 이끌어왔던 의창과 상평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있어왔겠지만 대원군 때 가서야 19세기 후반 대원군 때 가서야 공인된 향촌자치의 구빈 시스템으로 사창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일부 사람들이 의창, 상평창, 사창에서 삼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창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향촌 자치적 구빈입니다. 그래서 의창과 상평창은 정부 부문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구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창과 그 밑에 국가가 실시한 제도로서 상평창, 의창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가작동법 잘 나오죠?
5가 작동법. 5집을 묶어서 이건 비공식적 행정망을 5가 작동법이라고 합니다. 5집을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비공식적이지만 중앙의 행정명령이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것인데 그것이 악용되다 보니까 사상통제라든지 징세 등의 절차에서 백성을 괴롭히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악명이 높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비공식적인 행정망으로서 5집을 묶어서 한 통으로 설치한 비공식적 행정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와서 여러 가지가 있고 조선구호령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선구호령은 뒤에 이제 우리가 정책론을 할 적에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거기 의원기간이 있습니다. 의원기간.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1950년을 전쟁이니까 전 세계의 많은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저는 선교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많은 이런 그 선교 목적의 이런 그 봉사단들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 부문에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정부 부문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외국 민간 원조 단체들이 속속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부산 피난 시절이었던 1952년에 부산에서 외국 민간 원조 단체의 연합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카바라고 합니다. 그들은 1950년대부터 50년 초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적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으로 본다면 거기 보시면 영향, 박스의 영향,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전문 사회사업 시작을 촉발시켰다. 시설 중심의 사회사업 발전에 계기가 됐다. 거기 세 번째 시설 중심이란 말 해주시고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사회사업을 구호사업, 자선사업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 위에 4번째 보시면 미시적 사업이주다. 그래서 시설보 네 번째 미시적이란 단어. 미시적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거시적 접근이라고 할 때 미시적 접근은 개인이나 가족을 클라이언트로 하여 이끌어가는 실천으로 개별 사회사업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외국 민간 원조단체들이 했던 것은 시설보호 중심이고 그리고 미시적 접근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 액센트를 두고 박스를 가지고 가십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마을운동 1971년에 시작되면서 70년대 새마을운동이 곧잘 나오니까 어쨌든 여기서 읽는다 해도 도움이 되지는 않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새마을운동.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약간 번호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만 4번에 3번 지역사회 복지의 새로운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새로운 변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뭐 3번에 2000년에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되면서 자활지원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자활지원사업은 21세기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그 당시 이름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교육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1기 지역사회 복지교육이 수립 시행되는 것은 2007년부터 수립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이기 때문에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기가 끝나고 2019년부터는 제4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4기가 시작된다. 자, 이런 거 보시고 2004년에 공무방 시스템으로 움직이던 이런 시스템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아동복지시설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2007년에 드림스타트 사업 또 디딤씨앗 통장이라고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가 2007년에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에 제1기 지역사회 복지교육이 수립 시행되고 또 뭐 같이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2007년에 5번째 사회보험법인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 그리고 2008년에 시행되고 또 2007년에 보면은 이 목자가 잘못됐으면 젤로 밑에 9번에 있는 것처럼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2007년에 만들어집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2010년에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죠.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는 행복이음이 2010년에 만들어지고 2012년에는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 지원단이 2012년에 이렇게 맞춤형 그리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서 시군구 단위입니다. 시군구 전담 조직으로 희망복지 지원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건 나중에 정책론이나 어쩌게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점검을 하시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2016년에 이렇게 됐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6년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협동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을 통과시켜서 2018년까지는 전국 단위로 모든 읍면동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해서 세부 내용까지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거쳐놨습니다만 어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2016년에 이렇게 해서 통과되어서 시행되었다. 2016년에 시행되어서 전국화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지원계획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 2007년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4년 단위로 시행된 제1기 시행 그리고 2007년에 5번째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이 2007년에 만들어지면서 2007년에 드림스타트 사업도 시작되고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나오는 디딤 씨앗 통장도 만들어지고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로서 행복이음이 2010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2012년에는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 지원단이 만들어졌고 2016년도에 이제는 그 단위가 또 읍면동 단위까지 내려와서 시군구에서 이제 읍면동으로 내려왔죠.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행복이음은 전국 단위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2012년에 시군구 조직의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 지원단 2016년에는 읍면동 단위의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책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노트에 단거나 시켜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를 약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미국 것이 아니라면 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